안녕하세요. 건강박사의 인생보감 구독자 여러분. 건강주치의 김태준입니다. 3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을 돌봐온 심장 전문 의사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혼자 계시던 73세 할머니 한 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미리 알고 계셨던 7가지 응급대처법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혹시나 혼자 있을 때 이러한 긴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장의 위기 신호를 전부 다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심장마비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32,000명이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10분마다 한 명씩 심장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조금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응급실로 실려온 77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다행히 전날 저녁 우연히 본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장마비 대처법을 보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그 내용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실천하셨고 결국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오후에는 65세 박정호 씨가 실려왔는데 이분은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종일 참으셨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참을 수 없는 통증에 119를 부르셨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도 신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장마비에 대한 지식과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심장질환이 왜 생기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 손상을 입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 당분이 혈관벽을 공격합니다. 흡연을 하면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과 각종 찌꺼기들이 쌓여 죽상동맥경화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에 기름 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가 터지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환자 중에 58세 김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담배는 끊은 지 5년이 됐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일주일에 2번은 등산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친구가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해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관상동맥 한 곳이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김 씨가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을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심장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밟고 있는 것처럼 짓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며 왼쪽 팔이나 턱, 목까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가슴 통증을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왼팔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가 심장 쪽 문제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됐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했죠.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아플 줄 알았는데 저는 명치와 등이 아팠어요. 네, 맞습니다. 심장 통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팔 통증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온몸 곳곳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의 저림이나 통증은 심장질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64세 이민수 씨는 골프를 치다가 왼팔이 저려서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골프 엘보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영업자였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입니다. 이는 특히 여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위장 기능도 떨어져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66세 박수님 씨는 며칠 전부터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장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 아침 식은땀과 함께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 3곳이 막혀 있었고 즉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박 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신경이 둔해져서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의 70% 이상이 사전에 심한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72세 정명희 할머니는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주 후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이켜보니 그 피로감이 심장이 보낸 신호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갱년기도 아닌데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으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68세 김철호 씨는 밤에 자다가 식은땀으로 잠옷이 흠뻑 젖어 깨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에어컨을 켜도 계속 땀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심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 더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도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4세 송미경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빈혈인가 싶어서 철분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일주일 후 가슴 통증과 함께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이 있었고 이것이 어지러움의 원인이었습니다. 호흡 곤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나 빨리 걸을 때 숨이 차는 것은 물론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서 베개를 높이 베야 한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69세 이상민 씨는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인 줄 알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 초기였습니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것도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면 정맥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 하지에 부종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느끼신다면 즉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단계 응급대처법을 차근차근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세요. 얼마 전 제가 진료한 68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오후에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청소를 하려 했지만 며칠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은 심장질환 교육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걸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최 씨의 생명을 구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엔진에 계속 부담을 주면 완전히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를, 걷고 있었다면 걷기를, 무엇을 하든 즉시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셔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세 강민정 씨는 아파트 5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3층에서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까우니까 하면서 계속 올라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집에 온 딸이 119를 불러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지금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만약 강 씨가 3층에서 멈추고 앉아서 119를 불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멈추는 것,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단계,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분이라면 이 약을 혀 밑에 넣고 녹여 드세요. 이 약은 혈관을 넓혀서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1분에서 2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며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10년째 제가 돌보는 환자분이신데 어느 날 아침 혼자 빨래를 하다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핸드백에 넣고 다니던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혀 밑에 넣으셨습니다. 2분 후 통증이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5분 후 한 알을 더 복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할 때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복용하세요. 이 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복용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써서 복용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심장 문제로 병원에 왔다가 머리 CT까지 찍어야 했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아스피린을 평소 드시는 분이라면 씹어서 드세요.
아스피린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서 막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 심장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며 전화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 90분 안에 뚫어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세 김철수 씨는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엔 근육통이겠지 하고 30분을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나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 꼭 알려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현재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지 등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안타까웠던 경우 중 하나는 환자분이 평소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혈액항응고제를 복용 중인지 아닌지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 이름을 적어서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단계, 집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정식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가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는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은 더 지체됐을 겁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이 시간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문을 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119에 알려주세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문도 열어두시고 밤이라면 현관등을 켜두세요. 구급차가 집을 찾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문을 열어놓고 바닥에 화살표를 그려서 자신이 있는 방향을 표시해 두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해두신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세요.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는 것입니다.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 늘어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숨쉬기가 힘들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 있으면 숨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0세 한영숙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거실 소파로 옮겨 반쯤 기댄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잘하신 것은 딱딱한 변기보다 부드러운 소파로 옮긴 것입니다.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 때 자세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피가 다리 쪽으로 쏠려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리를 약간 올리고 누우면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윤정희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셨다고 합니다. 요가를 하시던 분이라 이런 자세가 혈액순환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세는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들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계단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고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세요. 그리고 담요나 이불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심장마비 때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와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76세 정명숙 할머니는 딸이 친정에 간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지방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와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독거노인분은 매일 아침 옆집 할머니와 안부 인사를 나누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사가 없어서 옆집 할머니가 찾아가 보니 쓰러져 계셨고 빠른 발견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한두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통화는 간단히 하고 체력을 아껴두세요.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들, 딸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냉장고나 현관 앞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붙여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단계,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이 단계가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대6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져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폭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습니다. 67세 조미선 씨는 30년 전부터 명상을 배우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조 씨는 의식이 또렷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도 호흡을 잘 유지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호흡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4분만 중단되어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때 올바른 호흡으로 폐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적은 양의 혈액이라도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폐기종을 앓고 계셔서 평소에도 호흡이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이미 호흡 곤란이 심했는데 평소 호흡 재활 치료에서 배운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 방법은 기도를 열어두는 효과가 있어서 호흡 곤란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서성거리거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토하고 싶어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주변에 사물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무늬를 새거나 벽에 걸린 액자를 보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를 깨어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79세 이영순 할머니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손자 사진을 꺼내 보면서 손자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셨다고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티셨고 이것이 치료 결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단계 대처법 외에도 평소에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하세요. 안드로이드 폰은 응급 정보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의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세요. 이 정보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78세 윤재호 할아버지는 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응급키트를 준비해 두세요. 집안 곳곳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응급약을 비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침실, 거실, 화장실 등 자주 머무는 곳에 두세요. 약과 함께 혈압계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심장질환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세부터 매년 심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해서 드셔야 합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없애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하루에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혈전을 방지하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생마늘이 효과가 좋지만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를 깨끗이 하고 혈관 속 기름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는 심장을 튼튼히 하고 혈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익혀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생양파가 효과가 좋지만 맵다면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합니다. 튀긴 음식, 마가린, 과자류는 줄이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간장, 된장, 김치 같은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심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속보 정도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40분씩 일주일에 3-4번 하시면 혈압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됩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방영철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꾸준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걷고 계십니다. 혈압약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세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5-1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어지러움, 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하세요. 날씨도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날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 아침 운동은 위험합니다. 찬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실내 운동을 하거나 날이 따뜻해진 후에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명상, 요가,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74세 김순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협심증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들도 생기고 마음도 밝아지면서 협심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곧 심장의 건강입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장마비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세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주도 중요합니다. 과음은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맥주 1캔, 소주 1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은 자도록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제가 진료한 66세 최민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지만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습니다. 2년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처음에 약을 먹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질환의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찬다. 누워있을 때 숨이 차서 베개를 높이 베야 한다.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다. 맥박이 불규칙하다. 어지럽거나 실신한 적이 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자주 방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세요. 저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계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한 80세 김복순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손녀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셨습니다. 119 신고, 문 열기, 올바른 자세 취하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되셨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7단계 응급대처법을 따르세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7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30년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100세까지 힘차게 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